최근 러시아 재무장관이 지난해 여름에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신개발은행 설립이 마무리돼서 올 연말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개발은행을 주목해왔던 것은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제금융 패권이 재편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당겨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러시아 재무장관이 설립이 완료됐다고 선언한 신개발은행, 먼저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증시 재료들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넘어가니까 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매스컴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틀 전이죠. 러시아 재무장관이 마침내 신개발은행, 영어로 보면 뉴 디벨롭 뱅크에서 이니셜로 따지면 NDB로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이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 해서 이 국제금융시장 재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쟁점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신개발은행은요. 네. 인도가 제안했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주도하다 보니까 중국이 제안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2012년 인도가 사실 브릭스 개발은행이다 해가지고 NDF의 전신인 브릭스 개발은행을 제안돼서 국제금융시장에 주목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네. 결정적인 것은 작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는 그해 여름에 사실 브릭스 5개국 정상회담이 브라질에 있었거든요. 이때 아시겠습니다는 브릭스 이렇게 개발은행을 신개발은행으로 범위를 좀 넓히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신개발은행은 작년에 8월 달에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사실 결정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은행을 설립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빨리 당기더라도 사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6년부터 출범하자. 이것도 이제 빨라야 2016년부터 출범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실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국제금융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서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작업을 아주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 주도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는 이번에 설립 완료돼서 조만간 업무를 개시하겠다 하는 입장을 발표해서 국제금융시장 재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개발은행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랄 부분. 상당히 당겨졌다. 그것도 1년 정도 당겨진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이 돼서야 설립안이 확정되고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설립이 앞당겨진데도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가 좀 안 좋다. 특히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한때는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인구라든가 부전 자원이 많이 갖고 있는 국가를 공통 요구를 해서 브릭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2001년 골드만삭스의 당시 회장이었던 짐 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본인 자신도 작년에 이 용어가 폐지됐다. 나는 이제 이상 안 쓰겠다 하는 얘기를 밝힌 만큼 그 성장 동인에 해당되는 인구라든가 부전자원, 특히 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브릭스의 어떤 성장 동인이 약화됐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혁과 구정, 다시 말하면 부전자원 원자재의 이렇게 새로운 그걸 대신해서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마련했던 국가는 브릭스 국가 중에서 인도라든가 중국은 비교적 증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는 여기에 연연했던 국가들 아직도 연연하고 있습니다는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남방원 같은 국가들은 지금 이 모양새 저 모양새 해들어서 위기의 징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러시아의 재무장관이 왜 굳이 이 NDF 설립이 완료됐다 이것을 발표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브릭스가 공통 분별해서 통합해서 이걸 대처해야겠다 하는 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번에 주도돼서 NDF 설립을 앞당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체제에서 사실 브릭스 국가들이 내부적인 역량이 또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적 측면에서는 위기가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그다음에 남아공 이 국가들이 이걸 앞당긴 측면이 있고 여기에 뭐냐 하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보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남아공 같은 이런 것은 자체적인 펀더멘탈 측면이 그렇게 약화된 상황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브릭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대비해 놓지 못하면 어떠냐 하면 자금 이탈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결부돼서 당초 예상보다 NDB의 설립을 네. 사실상 그 앞당겼다고 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역에 선물한 제가 외환을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NDF에서 역에 선물한 시장 네. 이게 이제 자꾸 입에 배서 그렇습니다. NDB입니다. NDB. 네, NDB입니다. 자, 이 은행이 당초 이 신개발 은행이 얘기가 나오고 설립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당초에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인도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브릭스 은행으로. 근데 이 브릭스 개발 은행이 신개발 은행으로 명치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브릭스에만 한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도 보이고요. 이 부분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에 그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네. 사실상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개발은행을 만들자 했지만 이 용어 자체를 상당히 신흥국 전체로 포괄시키기 위해서 브릭스 개발은행보다는 신개발은행으로 범위를 네. 명칭을 벌릴 때는 역시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들이 포함시켜야 결과적으로 보면 브릭스 국가들이 주도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참가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네. 이 명칭 자체를 2012년 인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브릭스 개발은행에서 소위 신개발은행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두 가지 포석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브릭스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의 그 가능성 이런 문제는 비단 뭐 브릭스 회원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여기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네. 사실 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 있어서는 각국 간에 이렇게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이 도와주는 측면이 위기와 맞물리다 보면 위기 방지 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괄 범위를 넓힌 측면에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포함시키자, 장기적으로는 포함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명칭이 개칭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012년 이렇게 인도가 브릭스 개발은행 이걸 얘기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선진국 중심,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렇게 기존의 질서에서 금융위기 극복에 따라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서 결국 선진국의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신흥국들이 당하는 상태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흥국도 경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세계 경제 차지하는 GDP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선진국 위주의 질서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신흥국을 같이 가져가자 한다는 측면에서 네.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양강 체제를 구축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브릭스가 아무리 신흥국의 중심을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신흥국들의 포괄 범위를 줄일 경우에는 보편성, 개발은행의 보편성을 띠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브릭스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경제 위상에 따라서 경제가 좋을 때는 브릭스 개발은행이 각광을 받겠지만 지금처럼 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남아공의 경제가 좀 안 좋을 때는 브릭스 개발은행을 어렵게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네. 존립 가치가 나중에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흥국들의 어떤 경제 패권을 좀 재편하려는 움직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신개발 은행뿐만이 아니고요. 기존의 외환 자금 조달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IMF라는 이제 기구를 뒀는데 지금 미니 IMF라고 불리는 CRA, 긴급 외환 지원 기금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는데요. 이 조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 입장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NDB 네. 신개발은행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각국들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월드뱅크, 네. 김용총재가 있죠. 네. 그게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네. CRA, 소위 긴급 외화 유동성 지원 자금, 네. 지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IM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CRA는 IMF에 대비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흥국들의 어떤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자금 시장이다. 네.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구제금융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구제금융을 주는 주체가 EU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과 이런 그 IMF인데요. 네. 그걸 트로이카라 그러죠. 네. 그 트로이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CRA다. 다시 말하면 브릭스의 국가 중에 신흥국 국가 중에서 외환위기가 이렇게 당하거나 금리가 당하면 지금까지는 구제금융 어디서 줬습니까? IMF로 갔는데 IMF로 갔죠. 네, CRA 로 주로 선진국들이 했죠. 네. 근데 선진국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돈을 주면서 네. 뭐냐면 그 국가에 대해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너무 경제 고통을 강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고통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선진국이 이제 재편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기를 만들어 놓고 네. 자금을 주면서 또 경제 고통을 강요하니까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피해를 이렇게 하는 피해 의식이 상당히 강하죠. 생색낸다, 간섭한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그런 좀, 얘기들이 예. 많이 났죠. 예. 우리가 외환 얘기를 당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트라이크가 구제금융 주면서 긴축을 강요하고 때 되면 간섭하고 때 되면 생색내고 하니까 이 치프라스라든가 그리스 국민들이 에이 꼴 보기 싫다. 어쨌거나 구제금융 돼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되지만 네. 국가 부도 가능성이 있지만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한번 극복해자 해서 반감이 많이 생겨서 말이죠. 그리스의 신임 정부가 출범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CRA 규모가 비교적 1,0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조성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신흥국들이 위기가 당하면 IMF에 의존하지 않는다. 네. 결국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A가 사실상 거의 자금 조성만 마무리되면 마무리 단계 되는 거거든요. 자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외에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각종 자금을 줬죠. 그래서 뭐 거시경제 국제 금리 이론을 배우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골드 트랜짓, 그 다음에 크레딧 트랜짓 해가지고 각 회원국대 출자하는 sek에서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골드 트랜짓이라고 그러고 네.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을 크레딧 트랜짓이라고 하는데 그 출자 자금을 마련을 통해서 IMF가 세계 금융의 위기가 발생할 때는 긴급 지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이제는 그걸 대신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이 네. CRA다. 그래서 신흥국 중심의 IMF. 그래서 미니 IMF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CRA다. 그래서 신개발은행과 함께 사실 미니 IMF에 해당되는 신흥국 중심의 네. IMF에 해당되는 CRA도 마비돼서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은행 그런 역할을 해줄 또 신개발은행, IMF 역할을 대신해줄 CRA 네. 만든다는 거. 좀 말씀 들어보면 이제 국제 금융 패권이 말 그대로 좀 신흥국 위주로 또 좀 이렇게 형성해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묻어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과 중심의 체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네. 하는 것이 바로 브릭스가 이렇게 중국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질서, 세계경제 질서는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위상 체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하지만 네. 중국은 브릭스와 신흥국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위상을 어떻게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월드뱅크에 대신해서 신개발은행에 설립하고 IMF에 대신해서 이 CRA 즉 미니 IMF가 되는가 하는 것을 양국의 위상을 가지고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제 위상을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출 규모를 많이 가죠. 글로벌 사회에서는. 네. 이 수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을 제치고 이미 중국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GDP 규모로 보면 왜 올해 신개발은행이 하냐 하면 구매력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보면
올해 미국을 제칩니다. 중국이. 예. 올해가 GDP 규모로 물론 구매력 경쟁하지만 네. 미국을 제치는 첫 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이 측면에서는 뭐 단연 많죠. 단연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한 4조 달러 되니까 이 자금 가지고 결국 만드는 겁니다. 브릭스 개발이라든가 NDB라든가 CR라든가 다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외환보유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제 위상이 외형사 규모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왜 선진국에 질질 끌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월드뱅크 대비해서 NDB, IMF 대비해서 미니 IMF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마리카 내지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네. 쌍두마차 체제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흥국들이 경제 위상에 맡겨서 그동안 선진국이 흔들렸던 것을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 대변해서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빠르게 전개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시아 쪽을 보면은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또 설립한다고 그래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국가에서 사실 주도권을 행사하는데요. 네. 그 아시아권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에는 군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군사력을 위해서 주도권을 확보한 측면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을 돕는다 해서 사실 ADB, 아세안 디벨롭 뱅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명목은 아시아 이렇게 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해준다. 네. 특히 인프라 관련된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미국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ADB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지역의 개발은행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분적인 측면이라든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미국 주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게 있잖아요. ADB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에 대비시켜서 여기는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남아공에 참여할 필요는 없죠. 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AIIB라 그럽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ADB는 아세안 디벨롭 뱅크인데 네. AIIB는 뭐냐면 아세안 인프라스트럭처 I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개발 투자 자 뱅크 해가지고 AIIB죠. 근데 이게 얼마큼 빨리 진행되냐면요. 예. 이 용어 자체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동안은 좀 한국경제TV에서 제가 간헐적으로 선언하게 했습니다는 오늘 그 용어 굉장히 어렵다. 처음 듣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는 이 용어가 국제금리 시장에서 처음 나온 것이 뭐냐? 2013년입니다. 누가 나왔느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2013년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요르단이 가입했습니다. 요르단이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럼 뭐냐? 2년 만에 네. 뭐냐면 27개헌국으로 됐습니다. 27개헌국으로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AIIB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점을 감안해 때 이 국가의 중국 중심의 체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왜 미국 중심으로 가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각종 인프라스트럭처를 깔 때 대외 차관 이런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ADB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차감을 중심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자금 조를 그쪽에 받으면 대외 통상 정책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행자분이 네. 뭐 아침부터 이상 왔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주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의 송재효 대표보다 제가 이제 당장 예. 지금 이제 어려운 것을 풀어줬다 하면 네. 송재효 대표님이 잘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잘 보이시겠습니까? 당장 편하게 내가 좀 어려움 모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쪽 가르칠 수 그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문제의 이렇게 대외 통상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돼서 이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문제는 굉장히 주도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네. ADB에 대변해서
명목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지원해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대외 통상 정책에서 보면 네. 위안화 국제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위안화의 거래 범위라든가 해서 중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또 하나의 네.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대칭적으로 딱딱 들어맞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습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큰 그림 차원에서는 네. 이미 다보스 포럼 대비해서 보아우 포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큰 질서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월드뱅크 대비해서 NDB, 네. IMF 대비해서 CRA, 그리고 ADB 대비해서 AIFB 딱 해서 지금 나오는 체제거든요. 국제경제 질서가 이렇게 딱 재편되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지금 경제라는 것을 말씀 들어보면 외교라든가 정치와 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금융 질서에서 중심국인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도 상당히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이 중국 정부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겨놔라.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면에서 양강 체제가 되고 네. 첫 견줄만한 상대에서 중국이 가장 주도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막대한 위안부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면 기존의 질서에서 이렇게 우두머리끼 하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편할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편할 리가 없기 때문에 각종 마찰이 올해 들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마찰이 아주 증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포석이 중국이 지금 수출이라든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렇게 위안화 국제화를 대외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사실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재무부라든가 아니면 통상을 맡고 있는 USTR 미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겨놔라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그 통상 마찰이 상당히 이게 불거지고 있다. 또 환율 마찰도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NDB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우에 따라서는 신흥국가, 선진국 간의 양강 체제 이렇게 구축되면 결국 마찰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는 통상환경 측면에서 NT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라든가 지적재산권 법령에서 스페셜 301조라든가 환율과 관련해서 4월 말에 발표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재무부 환율 보고서 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측면이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모습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시점이 지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마찰도 심해진다. 왜냐? 기존에 우두머리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의 프리미엄이 자꾸 약화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마찰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네. 측면이 국제금융과 세계경제의 또 다른 질서에서 안정을 빨리 찾아가느냐 아니면은 상당히 이렇게 불화라든가 마찰에 의해서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느냐 이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 이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제 금융 질서가 상당히 빠르게 좀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항상 이 중간자 입장이다 보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입장도 잘 견진하는 것이 또 그에 대한 또 대응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말이죠. 네, 이 대목이 이제 예. 어제 그 조선일보 사설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제 너무 내부적 문제 뭐 이렇게 얘기는 되긴 하지만 네. 되게 큰 질서에서 한국이 중간자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고 네. 미국과 중국과 사이의 중간자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기존의 질서의 미국 중심의 선진국 체제와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신흥국 체제가 재편되는 상황에 한국은 어떤 모습을 띨까? 중간자 입장에서 네.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그 중국에 좀 편향돼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체제에서는 RCEP와 TPP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TPP 미국 주도의 네. 포괄 동반자 협정에서 아직 우리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재편되는 상황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균형을 찾지 못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세부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 동반되지 못한 그 모습이 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이는 사회에서는 이런 큰 질서에 대한 얘기를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런 큰 질서의 재편 문제, 한국 경제의 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재편 문제에 대해서 네. 거론되지 않는 양상이 좀 너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뭐 연말 정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내부적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는 네.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큰 흐름에 재편되는 상태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줄 것인가, 어떤 포지션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이 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특히 기업이라든가 한국 국민이 밖에 나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균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큰 그림 차원에서 이렇게 재편되는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줄까? 지금까지는 IMF, 월드뱅크, 그다음에 ADB 이런 데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ADB 같은 데 상당히 주도했고 거기에 김용 총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중국 중심의 MDB, 그다음에 AIIB, CRA, 미니 IMF 이런 데서 한국의 위상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은 좀 정책적으로 빨리 재편되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개발은행 설립, 당초 뭐 1년 예상보다 1년 정도를 앞당겨서 좀 설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 또 세계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성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 부분 말씀을 좀 속속들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